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세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 되는 거고요. 그 시기는 언제야? 바로 전년도. 자, 이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그러니까 큰 틀은 소방청장이 세우는 거고요. 그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기하실 정도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소방청장의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시도지사의 필요한 세부 계획사항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는 정도,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바로 시도의 그 소방서에 그 소방 장비의 구입에 따른 국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국고 보조 대상의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드린 겁니다. 보세요. 자,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사업이 있어요.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줄 수 있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그래서 소방 자동차의 구입,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그리고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에 구입할 때, 그리고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의 구입,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 얘기예요. 다 사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에 대해서도 바로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다시,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해야 정한다. 그래서 소방력 응원 협정에 의해서 동원된 소방력에 필요한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바로 해당 시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고요. 자,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 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당 시도가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을 경우에. 그다음 세 번째,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바로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소방청장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 및 보관기관 경과 후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관은 보관하는 기관이에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할 경우에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다가 며칠 동안? 14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 공고 기간 14일이 지났어요. 14일이 지난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정도, 7일 동안 바로 위험물이나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네, 기억하시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자, 이것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보기로. 그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 경계지구의 관리입니다.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화재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 특별조사를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요. 얼마큼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바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 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바로 10일 전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훈련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자,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자, 뭘 설치한다? 이 설치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특수가연물의 품명, 그리고 최대 수량, 그리고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품명, 최대 수량, 그리고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단,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외라는 거예요. 이 내용 꼭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이에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그러니까 같은 품명대로 구분해서 쌓으라는 얘기예요. 저장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자, 특수가연물을 쌓을 때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돼야 돼요. 쌓는 높이는 최대 10m가 돼야 되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석탄과 목탄유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지만 석탄, 목탄유는 200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다만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쌓는 높이가 10m 이하가 아니라 15m 이하가 되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가 이하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더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석탄, 목탄유는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미터 이하까지 더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소화 장비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품명별로 쌓았을 때 그 쌓아둔 그 거리는 1m 이상이 되도록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치.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이에요. 어떠한 경우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방해하게 되는지 그런 기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다 방해 행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그다음 네 번째,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우거나 훼손하면은 바로 방해 행위에 의해서 바로 이제 벌금을 이제 먹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자,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출입하면 안 돼요. 출입하게 되어버리면 바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자,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죠.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네 번째,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뭐 기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출입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죠? 경찰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밖의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만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 바로 보일러에 대한 사항인데, 자, 보일러에서 바로 경유나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바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경유나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될 사항. 첫 번째,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연료 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바로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얼마라고요? 0.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그다음 네 번째,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연료 탱크에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기체 연료,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이제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 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지금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뭘 설치한다? 바로 환기구, 그죠?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관으로 할 것. 그러니까 플라스틱관 안 돼요. 금속관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몇 미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연료든 기체 연료든 개폐 밸브는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그죠?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바로 0.6m 이상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일러와 벽 또는 보일러와 천장 사이의 거리가 바로 0.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0.6m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난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난로. 자, 난로에서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연통, 난로에서 그 연기 나가는 통이죠.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얼마?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통. 그 다음에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건조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조 설비. 자,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 0.5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벽 천장 사이의 거리가 0.6m 이상이지만 건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벽 천장 사이의 거리가 0.5m 이상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조 설비는 0.5m 이상이에요. 그 다음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벽 천장 사이의 거리가 0.5m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불꽃을 사용하는 용단기구. 자, 용접이나 용단할 때 그 기구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거리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리냐면 첫 번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이야 반경이니까 반지를 원을 그렸을 때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아시겠죠?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연물 있죠? 가연물을 이렇게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바로 반경 10m 이내에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기는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절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m 이내, 10m 이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 덕트는 몇 mm 이상? 0.5mm 이상이어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 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방 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열을 발생하는 조리 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얼마 이상?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 기구는 반자나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열을 발생하는 조리 기구로부터 0.15m 이내예요. 자, 가끔 이렇게 나와요. 0.15m로 나올 때도 있고요. 센티미터로 나올 때가 있어요. 15cm. 15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성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배기덕트는 0.5mm 이상이고요. 그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나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구조부는 성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수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겠죠? 그죠? 자, 특수가연물인데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쉽게 불이 번지기 쉬운 그런 물품들이에요. 보시면 뭐 면화류나 나무 껍질, 대패밥, 그리고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석탄, 목탄류, 가연성 액체류,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합성 수지류, 이러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불이 번지기 쉬운 물품들이에요. 바로 특수 가연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두 가지 아셔야 돼요.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목이 뭐가 있냐? 암기하셔야 돼요.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목들,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품명별로 자, 수량이 있어요. 수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품명별로 수량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면화류는 200kg 이상, 그러니까 200kg 이상이 됐을 때 특수 가연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은 400kg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1000kg 이상, 사류는 1000kg 이상, 볏짚류 마찬가지 1000kg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kg 이상, 그리고 석탄, 목탄류는 10,000kg 이상,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이상, 최적이 최적 부피예요.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것은 20세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것은 3,000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품명별로 수량을 매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파랗게 쓴 부분 있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입니다. 이거 네 가지 내용 있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화점이 얼마인지, 연소 열량이 얼마인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 인화점이 40에서 100도씨 미만인 것들. 다 가연성 고체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물질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예요. 그게 인화점이에요. 그래서 인화점이 40에서 100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가연성 고체류라고 불러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100도씨에서 200도씨 미만이고 연소 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들 다 가연성 고체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100도씨 미만인 것. 그 다음 네 번째, 1기압과 20도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에서 200도씨 미만인 것.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연성 고체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보기가 주어지고 이 수치를 하나 바꿀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수치들 인화점이 몇 도이고 연소 열량이 얼마인지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3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인데,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항이냐면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될 곳을 물어봐요. 어디예요?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될 곳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안전교육사를 반드시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뭐예요? 그 기관별로 몇 명을 배치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에는 2명 이상 배치해야 되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소방서에는 1명 이상,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에는 2명 이상이고요. 시도지부에는 1명 이상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는 2명 이상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를 하는 거고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될 기관, 요 5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관별로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냐, 이것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2번째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과태료의 금액에서 이제 요거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금액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반한 횟수가 1회, 2회, 3회, 그리고 4회 이상인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반 행위를 보시면 소방 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래서 처음 위반한 사람은 50만 원, 그리고 2회에는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3회에는 150만 원, 그리고 4회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태료는 과태료의 기준, 그 금액 있죠? 금액이 경감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회 위반한 경우에 20, 그리고 2회 위반한 경우에 50만 원, 3회에는 100만 원, 그리고 4회 이상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 이하, 2회에 100만 원 이하, 그리고 3회에 150만 원 이하, 그리고 4회 이상인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순서대로 1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그리고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그리고 화재 조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반 행위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